이번 책은 오노레 드 발자크의 어둠 속의 사건입니다. 옮긴이는 이동열입니다. 책날개 부분을 보겠습니다. 발자크는 1799년 프랑스 트루에서 자수성가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고요. 소르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20살 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학의 길로 들어설 것을 결심하고 약 10년간 독서와 습작, 경제적 독립에 전념했고요. 그러나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소설을 써서 빚을 갚아 나가는 등 평생 고생을 했고요. 그 30살 때 역사소설 올빼미 당원을 발표하고 1848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썼고요. 그 다음에 1850년에 18년간 사랑한 한스카 부인과 결혼하고 5개월 후인 그해 8월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. 이 발자크는 생물학적 유추에 의해 인간과 사회를 관찰하는 사실주의의 방식을 확립했고 소설의 제재를 넓게 개척하고 그 개념을 현저히 확대하여 사실주의의 시조가 되었고 자연주의의 선구자로서 플로베르, 에밀 졸라, 도스토옙스키, 스트린드베리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. 그의 작품으로는 고리오 영감, 골짜기의 백합, 외제니 그랑데, 사촌 퐁스, 절대의 탐구, 나귀 가죽, 루이 랑베르, 잃어버린 환상 등이 모두 인간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둠 속의 사건 이 작품은요 1841년 작품이고요. 그 발자크의 인간극 분류에서 어둠 속의 사건은 정치생활 전경 항목에 넣고 있는데요. 그 인간극은요 그 90여 편의 소설이 들어있고 9편의 희곡, 그 다음에 신문, 잡지, 기사 20여 편이 넘는 미완성 소설이 있는데 20년 동안 그가 쓴 이 어마어마한 분량은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. 그 인간극의 총 등장 인물만 해도요 2,500여 명가량 그중 500여 명 이상은 그 인물 재등장 기법을 통해 다른 소설 속에 다시 등장하고요. 이 인물 회귀 기법은 이 고리오 영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. 마치 그물망처럼 인간극 속에 유기적으로 여러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.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물을 한 사람이 써내려 가는지 그 답이요 뭐냐면요 빚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그 프랑스 근대문학 미즈바야시 아키라의 쓴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그 책을 보면요 인간 희극 이 답이 그러니까 빚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. 습관적으로 빚지는 천성을 타고난 듯 이 발자크가요 20대 시절에 출판업, 인쇄업, 그 다음에 활자 제조업 잇따라서 이렇게 쭉 사업을 했지만 모조리 실패하고요. 젊은 나이에 이미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약 1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거듭 계속 빚을 지면서 결국 10억 원 가량의 빚을 추가했고요. 그러니까 물론 애초에 있던 빚이 또 다른 빚을 낳은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발자크가요. 91편에 달하는 인간 희극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전부에서요. 20억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럼 다 갚고도 남았을 텐데요. 그럼 답은 왜 그러냐면요.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빚지는 이 버릇, 그 버릇을 거칠지 몰랐고요. 그래서요.
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생산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이런 글쯤이야 한 달이면 쓰고도 남지 이렇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러나 그의 짐작은 언제나 틀렸고 이 발자크가 원고를 써내는 능력이 그의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빚쟁이에 쫓겨다니느라 집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. 결국요, 이런 막대한 빚이 없었다면 과연 발자크가 그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? 그러니까 그는요, 빚만 갚으면 남은 인생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지만 결국 신은 발자크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고 빚만 계속 늘려주었다는 거죠.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인간 희극이라는 이 위대한 유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금 그 미즈바야시 아키라 그가 쓴 그 프랑스 근대문학에 나오는 이 답이거든요.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. 지금 저는요 그 세기의 창조자라는 그 오노레 드 발자크를 쓴 그 송기정의 설명이 저는 그 자세하고 저한테는 그 길잡이 같은 책이었는데요. 이 송기정은 19세기 프랑스의 모든 것이 담긴 인간극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면서 그 주제가 역사, 정치, 경제, 문화, 과학, 예술, 법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. 그래서요, 저도 발자크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앞에 들어갈 때 그 정치, 풍속, 철학적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그 옛날에 읽었던 옛날에 그 북리뷰에서 했던 그 13인당 이야기 있잖아요. 그 책을 읽을 때도 똑같았는데 그 초반부에서 그런 느낌이 똑같은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요, 그 60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시대적 배경에서요, 이 책은 그 나폴레옹 집정 정부 말기와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옹 그 재정 초기 그게 중심이지만 그 1700 그러니까 1789년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그 1830년 7월 왕정 때까지 걸쳐 있습니다. 그 엄기니 이동열의 작품 해설 부분을 보면요, 이 소설의 줄거리와 그 모티브가 실제 역사적 사건 그 클레망 드리 상원의원 납치 사건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실제 소설 그 실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쓴 것이죠. 그 사건은요, 그 1800년 9월 그 나폴레옹 제정 전 그 집정 정부 때 그 보베성에서 상원 의원이 납치되어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성과가 없다가 갑자기 10월에 납치해서 풀려난 그 상원 의원이 모습을 나타내고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재판이 열렸습니다. 그런데 그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이 중단되고 납치 사건이 있는 지 1년 이상 지난 1801년 그 두 번째 재판이 열려 3명의 피고가 납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하는데요. 이때 그 여론의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 수상쩍은 사건의 역할이 그 경찰부 장관이었던 푸시에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. 그 푸시에는요, 그 3명의 피고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1집정관 나폴레옹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자기 휘하 경찰의 효율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자신이 행한 역할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그 소설적 변형이 바로 이 작품 어둠 속의 사건인데요. 바로 이 클레망 드리 그 납치 사건이 이 책의 상원 의원 말랭 유괴 사건과 아주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실제 사건에서 그 발자크가 소설적 스토리를요, 채택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. 제1집정관 나폴레옹, 그 다음에 이
푸시에나 그 탈레랑 같은 역사적 실제 인물들을 그대로 이름 그대로를 등장시키고요. 그래서요, 이 소설의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고, 그 다음에 정치적 음모의 극적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요, 이런 그 역사 속의 실제 인물들 외에요, 이 소설 속 주인공은요, 그 고아가 된 23세의 그 아름다운 처녀 여백작 로랑스입니다. 그리고 그 작품 초반부에서요, 이 공드르빌 그 영지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에서 그 혁명기의 기득권인 귀족과 그 신흥 부르조아 사이의 투쟁을 암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. 그 전통 귀족은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공드르빌 그 영지는 몰수되는데요. 이런 그 혁명 와중에 그 땅은 그 말랭의 차지가 됩니다. 바로 그 상원 의원 말랭이 이 차지한 공드르빌 영지를 되찾으려는 그 숨은 관리인 그 미쉬의 그 고도의 계략과 그 다음에 목숨을 바쳐 그 드생시뉴의 이 여백작 로랑스와 펼치는 음모가 이 첫 번째 사건의 주요 스토리입니다. 미쉬의 아내 마르트와 그 다음에 용감한 그들의 어린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한 팀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로랑스의 사촌 쌍둥이 형제와 그 도트세르 형제죠. 도트세르 형제를 구조하는 그 스토리가 추리소설 기법으로 펼쳐지는데요. 그 또한 이 팀에는 그 용맹하고 충직한 하인 소년 고타루와 그 다음에 19살 하녀 카트린의 그 팀워크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. 그 로랑스 미슈 팀이 그 초반부에 승리를 거두지만 그 마렌고 전투 전야에 나폴레옹에 맞서서 꾸몄던 이 정치적 음모, 그 상원 의원 말랭 납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로랑스 미슈 팀에 맞서는 자들은 경찰의 수뇌부, 그 다음에 정치, 그리고 그 집정관실 이런 그 수뇌부들인 셈인데요. 음흉한 상원 의원 말랭, 그리고 그 윗선이라고 봐야 될 푸시에나 탈레랑, 그들의 충복 페라드 코랑탱, 이와 같은 그 치열한 두뇌 집단이 그들의 그 상대였는데요. 그래서 이 책은요, 그 역사, 정치, 법정 그런 것들이 뒤얽힌 그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흥미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러브스토리와 모험, 그리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읽는 재미가 더해지고요. 그리고요,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 발자크가 군중 심리를 잘 읽어내는 부분도 오싹했는데요. 그 온화한 개인도 군중으로 뭉치자 잔혹한 주장에 서슴없이 동조해서 그 무고한 사람을 단두대에 세웠다는 이 귀스타프 르봉의 그 군중 심리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읽혀집니다. 특히 그 미쉬의 법정 판결, 그 배심원들 사이에서도요, 군중 심리를 읽을 수 있어서 그 진짜 오싹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. 그럼 이 책의 그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그 시공사에서 나온 이 나폴레옹 책인데요. 이 다비드의 그림 한 점을 보면서 이번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발자크의 작품을 몇 번 더 읽으면서 더 깊이 이 프랑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유명한 다비드의 작품 그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인데요. 이 1804년 파리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 모습입니다.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. 이쪽에 있는
자,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지금 그 교황 비오 7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얼굴 모습이 상당히 어둡죠. 이 눈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. 자, 지금요. 여기 쪽이 나폴레옹. 이 나폴레옹은요. 이 프랑크 왕국 그 카를로스 대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서로마 황제를 파리로 초청해서 그 로마의 교황 앞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거죠. 이 교황 앞에서 이 비오 7세도요. 뭐냐면은 교황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그 황제 대관식을 한다면 이 대혁명 때 잃어버린 그 교회의 권위를 되찾겠지 하는 그런 심리로 지금 이곳에 왔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나폴레옹이 자, 교황한테 받은 그 관도 직접 썼고요. 그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서 그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주 의젓하게 서 있죠.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조세핀에게 그러니까 황후의 관도 직접 쓰여주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어 했냐면요.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. 자, 이 유명한 다비드의 그림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이 작품입니다.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면요. 이렇게요. 지금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인데요. 시공사에서 나온 나폴레옹입니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